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음악과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학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이며 인기의 규모가 과장된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국뽕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정복했다고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현상을 보면 확실히 한국 드라마와 음악, 그리고 한국 문화가 세계 여러 곳에서 인기가 급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현상이 오래 지속될지 아니면 조만간 사그러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일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음악과 드라마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든 음악과 드라마와 무슨 차이가 있기에 이런 현상을 만들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문화를 개방하겠다고 하셨을 때 문화계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다 망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그 당시를 살펴보면 그 당시 대부분의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가 일본을 모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문화가 개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음악, 영화, 방송 프로그램까지 일본 것을 표절해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방송은 일본 방송국 프로그램을 조금 고쳐서 사용했으며 심지어 에로 영화까지 일본 것을 모방했습니다. 일본 문화 개방 반대에는 당시 한국 사회에 잠재되어 있었던 한국 아티스트들의 실력에 대한 무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주장에 대해 개방을 해야 문화가 더 발전한다. 한국 사람들은 창의력이 어떤 민족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반신반의했었는데 막상 개방을 하자 일본 드라마와 음악, 영화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실상 개방을 꺼렸던 사람들은 표절을 해왔던 사람들과 자학사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쉽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게 되고 슬쩍 고쳤던 소스가 오픈되자 실제로 창의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2000년부터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그런 상승 분위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일본 문화 개방, 이것이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영화는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예술 장르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아주 급격한 세대 교체를 겪었습니다. 대부분 1960년 초에 시작해서 1970년쯤 완성됩니다.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이전 세대는 주로 영화 제작사의 어린 나이에 들어가 도제식 수업을 통해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변화시킨 감독들은 세계 2차 대전을 몸소 겪지 않았고 대학이나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 영화를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영화를 개혁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늦게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박찬욱 감독이 시나리오를 쓴 공동경비구역 JSA는 2000년에 나왔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 2003년에 나왔으니 이때쯤 새로운 세대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도 선배 영화인들 밑에서 작가와 조연출로 일했지만 이전까지 영화계에서 일하던 감독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화계의 변화는 음악과 TV 드라마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나중에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본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창작자들이 유입된 것은 산업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중요한 한국 드라마에 끼친 한국 사회의 특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한민국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절대로 비판해서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개방적이지 않은 나라들은 지금도 검열이 존재합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수 없죠. 그런데 이런 타부가 민주사회에서도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특정 인종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죠. 그리고 재벌에 대한 비판도 거의 없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계속 의심되는 집단으로 권력 뒤에서 실제 권력을 주무르는 세력에 대한 비판도 없습니다. 미국의 사회 비판 영화를 살펴보면
이미 유죄로 판정난 사회적 범죄를 영화로 다룬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미 얻어맞은 놈을 한 번 더 때리는 것이죠. 아마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영화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마이클 무어가 유일한 듯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점령하에 나치에 충성했던 과거를 철저히 숨깁니다. 거의 전원 합의와 같습니다. 독일은 반대로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문제를 절대로 드라마로 만들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천황을 비판하거나 전쟁 범죄자인 우익을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면 칼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 비판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비판을 할 수 없는 주제가 가장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큰 권력과 작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어느 이야기에나 들어가야 하는 필수 요소이기까지 합니다. 드라마 곳곳에 권위에 대한 도전이 드러나 있습니다.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의 영화를 보면 권위에 대한 도전보다는 권위에 대한 수능이 주 정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재벌도 비판하고 언론도 비판하고 정치인도 비판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자랑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깝니다. 깔 뿐만이 아니라 조롱을 하죠. 그들을 우습게 만들어서 그놈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한 비판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지배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반골 기질이 있는 민족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비판, 속되게 말하면 남욕은 정말 잘합니다. 찰지고 시원하게 잘합니다. 한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성향을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 때 사회와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줍니다. 하여간 한국은 타부가 없는 나라입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믿지 않으시고 차별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뜻의 맥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인구 비율상 다른 민족의 비율이 낮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차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남과 북의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심지어 북이탈리아는 나라를 분리하자고 주장할 정도죠. 일본의 경우 특정 종족의 피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천대시하는 극빈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인종 문제와 계층 차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드라마를 만들 때 아주 골치 아프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세 가지 계층이 나옵니다. 부자인 가족, 가정부 계층, 그리고 가난하지만 가정교사로 일하는 계층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미국의 현실과 정확히 맞게 캐스팅해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자인 가족은 백인들이겠죠. 가정부 계층은 라틴 사람들이나 흑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층민인데도 잘 배운 젊은이들은 어떤 인종으로 캐스팅해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하면 영화 기생충은 사회 불평등 상황을 비판한 영화라기보다는 인종 문제를 비판한 영화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유럽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제대로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층민은 거의 무슬림인데요. 이렇게 되면 인종 문제에 더해 종교와 문화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평등 문제입니다. 경제적 불평등도 있고 권리상의 불평등도 있죠. 영화와 드라마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루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다루면 거의 인종 문제가 드러나니까요. 모든 나라에서는 인종 문제를 다루기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럽 감독들은 주제를 한정적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자면 택배 기사를 하는 노동자의 삶을 다룬다든지 의료보험 문제를 다룬다든지 한 개인의 문제로 시각을 좁힙니다. 인종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죠. 물론 서양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종을 하나로 설정해서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질까요? 아무도 그 드라마의 설정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나라들은 인종 문제를 다루는 것을 왜 그렇게 꺼릴까요? 그것은 인종 문제를 다루면 그 사회의 위선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인종과 그 계층이 되는 조건이 드러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인종과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 조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무도 알고 싶지 않은 타부 영역에 들어가는 주제일 것입니다. 더 신랄한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비판이 인종 문제나 지역 차별로 비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시스템을 비판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그 주제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이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도 모질게 비판하는 한국인의 특성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들다 보니 1편으로 끝나지가 않네요. 원래는 1편만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주제의 규모를 착각했습니다. 하여간 이번 편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국제적이 된 이유 중 몇 가지를 따져봤습니다. 문화 개방이 텃밭을 만들었고 적절한 순간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 순간 경제적 발전이 있었다는 것, 그런 풍요가 문화 창작을 활성화시켰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문화가 발전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특성을 얘기했는데 타부가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한국인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아직까지 한 민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인종의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회 비판이 다른 문제로 비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